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치러진 지방직 9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제가 해설 강의를 준비하고 또 실제 카페에도 많이 제가 올려놓는 것으로 또 우리 학생들이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저 올해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가답안 그리고 가장 정확한 가답안으로 올렸음을 제가 성실한 노력으로 또 자부하고 또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시험을 이미 치르신 분도 있고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미래를 예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들도 사실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는 단순한 경험으로서 뭐 아픈 것도 상처도 괴로운 것도 다 경험일 수 있지만 다만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했던 시간들이 목표를 갖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항상 믿으시고 또 희망을 갖고 우리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노력하는 젊음은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방직 시험 제가 서울시 지방직 포함해서 국가직도 앞에서 그렇게 해설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항상 매년 시험장에 가서 학생들의 그 시험 보러 가는 모습 또 그 뒷모습, 그 남아있는 여운들, 이런 시간들을 제가 다 또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격려해 드리면서 기를 모아서 시험을 잘 보기를 그렇게 저도 응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 역시도 시험장에 갈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나, 혹시 부족함은 없었나,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또 다짐을 하면서 저도 늘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용산고등학교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자, 이번 용산고등학교에서는 서울시 그중에 이제 교육행정직과 관련된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 시험장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찍어 오면서 또 학생들에게 또 현장감을 이렇게 저도 갔다 왔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또 항상 응원하고 저도 시험 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갔어요. 이렇게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년 이 국금사라고 하는 공무원의 카페에 이제 가답안을 올린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게 가답안을 올린다라고 저는 이제 자부를 하고요. 자,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12시 40분, 그러니까 답이 나온 게 이제 1시였죠. 13시였기 때문에 가답안 발표 전에 해야 이게 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제가 답을 또 올렸고 또 다른 카페에도 보니까 역시 집단적으로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그 학원에서 올리기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답이 2개 틀렸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발표되기 전에 답이 2개 달랐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아니다, 이건 저게 틀린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더 제 답을 믿고 가답안으로 올렸는데요. 그렇게 100%또 실제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의 12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냥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에 제가 한 게 아니라 긴 시간, 장기간의 시간 동안에 가답안을 올렸음을 제가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늘 좀 소개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14,038명 선발에 15만 487명이 지원을 한 시험입니다. 사실 지방직은 이제 최대치로 보면은 과거 20만 명 넘게 지원을 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실제 이제 임용에 대한 비율이 좀 줄어들고 정원도 줄어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편안한 시험이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기피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그래도 어떤 여러 여건상 나는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최선이다.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이며 차선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로 보니까 작년에 9대 1, 9.1대 1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조금 줄었고 또 실제 선발 인원도 줄어들게 되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갔다. 그만큼 이 시험을 향해 몰입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직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균 경쟁률은 지방직이 훨씬 낮죠. 국가직은 22.8대 1이었는데요. 이것은 지방직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말 여기에 결시율을 제외하고 과락률을 제외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또 도전의 끝을 대부분 이제 지방직까지, 그래서 제 제자분도 이번에 국가직 일단 필기 합격했고요. 면접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직도 이번에 아주 최상위권으로 지금 필기에 합격 가능, 합격 유력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관왕이 이제 가능한
뭐 또 하반기 시험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경우에 한해서 뭐 3관왕 이상도 가능한 아주 열심히 하는 제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분명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의 지금 시험이면서 이번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늘 이야기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평이했다, 쉬웠다, 무난했다 이런 말들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상처받고 뭐가 쉬웠어? 난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평균적 기준을 놓고 또 우리 학생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구나. 우리 국어 시험은 당연히 이번에 시간도 그렇게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할 수 있다면 한 23분, 25분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그러면서도 정오답이 명확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어, 영어, 한국사 90점 정도 넘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잘해서 결국은 행정학, 행정법 포함해 물론 그 이외에 이제 특수 직렬들 다른 전공 과목들 포함해서도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지 않았겠는가라고 거듭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가능성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있기를 기대해보고 혹시라도 또 그렇지 못했더라도 상심하고 실망하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더 철저히 잘 갈무리를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방직 시험을 12년 누적해서 240문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빅2,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 합쳐보니까 47.1%, 약 절반 정도가 비문학, 문학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비문학, 문학만으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문학, 문학을 담아줘도 5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머지 영역들. 항상 우리가 신경 쓰는 한자 또는 한자어, 문법, 어문 규정, 쓰기, 대화 영역 이런 다양한 하나씩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결국 합격하는 분들은 성실한 노력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림으로 오거나 요령으로 오거나 이번은 정말 약간 요행으로 단기적인데 약간 80점, 90점 정도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결과도 충분히 인정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되게 1년 이상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더 기대해보고 또 단기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의 그 요령도 분명히 그 탁월한 선택도 또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문학과 문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물론 기존에는 이제 어문 규정이 많이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정말 한두 문제로 줄어들었죠. 반면에 이제 어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어문 규정은 비중이 좀 내려가는 반면 어휘, 물론 이제 어휘라는 자체에는 되게 넓은 의미의 이제 어휘들이 있지만 저는 1순위는 한자어, 그리고 최근엔 좀 덜 나오지만 고유어, 이런 사전적 의미로부터 문맥적 의미, 용례들까지도 이제 확대해야 되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순화어, 관용어, 어휘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자어의 의미, 이번에도 한자 표기를 제외하더라도 한자와 관련된 의미 문제만 최소 3문제 이상이 나온 셈이거든요. 한자 표기 포함하면 최대 4문제나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문법도 사실은 이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꼭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장 성분, 보어냐 관용어냐 이런 걸 물었던 문장 성분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했고요. 자, 한자는 12년 기준으로 13문제 나왔으니까요. 이제 무조건 출제된다. 2023 국가직, 지방직 국어 모두 한자 표기 도금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역시 한자 문제가 좀 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피셋화되면서. 그러나 9급은 또 9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셋화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변별력을 위한 한자 문제 이런 거는 꼭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은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자 성어 사실 정말 드물게 올해 거의 처음으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한자 성어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누적된 공무원 시험의 역사상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수능에서도 한자 성어는 국어가 아니라 한문 영역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한자는 나오는데 한자 성어는 덜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제 지난 국가직에는 한자성어가 나왔으니까요. 한자성어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것은 비슷한 예 띄어쓰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무조건 띄어쓰기가 한 문제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띄어쓰기가 좀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문 규정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난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도 국가직, 지방직 모두 띄어쓰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띄어쓰기 또 한글 맞춤법에서 40이랑 50항 부분으로는 준비를 해두시고. 저 법도 사실 공무원 시험에 의하면은 이 공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어법 자체 문제보다는 이게 요즘에는 고쳐쓰기라는 형태로 문단 속에 문장도 나오고 문장 속에 어휘도 들어있는 등 이런 이제 어법 문제들 변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간단한 단편적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어법에 맞는 것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은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쓰기 영역 중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고쳐쓰기, 물론 자료제시형, 조건부과형 이런 형태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역시 고쳐쓰기 형태가 최근에 거의 한 문제씩 고정해서 국가직, 지방직 모두 출제되었으며 자, 이번엔 나오지 않았지만 토론과 토의, 속담, 언어 예절, 고전 문법, 의문의 변동 이런 데도 역시 나름 역시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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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다 하긴 하지만 출제되었고요. 대화 자체가 최근에는 또 필수적으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당장 1번부터 시작하여서 11번까지 대화 관련 문제만 2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비중은 국가직도 그랬고요. 지방직도 그렇고요. 한 문제씩 수능에서도 화작, 화법과 작문 뭐 이런 대화와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보았고요. 막대 그래프 형태로 보더라도 비문학, 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나머지 어문 규정, 어휘, 문법, 한자 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순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많이 기출되었던, 빈출되었던 사례들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 자체로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서울시와 다 통합 시험이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동소이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보니까 비슷하죠. 그래도 출제되는 부분들이 7문제, 8문제 비문학. 비문학의 중요성은 이제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고 봐도 좋아요. 8문제 정도. 물론 지난 국가직에서는 9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9문제, 적어도 8문제 정도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문학도 평균 4문제 정도. 물론 이제 적을 때는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현대와 고전, 운문과 산문을 모두 포함해 문학이 4문제 출제되었고요. 자, 어휘 역시 한자어와 관련된 이제 어휘 문제들이었었죠. 어휘 2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고쳐쓰기도 있어요. 또 아까 한자의 표기도 있어요. 합치면 한자 계열은 4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대화 2문제 그리고 어문 규정, 한자, 쓰기, 문법까지 출제되었어요. 사실 전년도에 문법이 출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문법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국어인가? 와, 이게 진짜 되게 섬세하게 형태소, 단어 또는 단어와 관련된 품사, 단어의 갈래였던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오는 문장 성분도 있고 문장의 짜임도 있죠. 그리고 사동, 피동, 높임 표현 이런 다양한 문법적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죠. 근데 지난 지방직에 나오지 않아서 이거 안 해도 되나? 문법이 더 이상 안 나오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강의 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법의 중요성이 있다.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다.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의 또 기초가 되고요. 다만 이제 전년도에 나왔던 부분 중에 이번에 안 나온 게 토론과 토의가 안 나왔고요. 언어 예절 안 나왔고요. 특히 매년 나오던 한자성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2024년 시험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 하지만 이제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영역 중에서는 그래도 한자성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역시 전년도에 조금 적게 나왔지만 어문 규정 같은 거. 또 문법 같은 경우도 한 문제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 문법도 역시 한 문제에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한두 문제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토론과 토의도 활용될 수 있어요. 대화와도 관련이 있고요. 두 사람의 대화 토론하기도 하고 설득해서 아니면은 토의 협의하기도 하는 토론과 토의도 듣기 지문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 예절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했던 화법 또 이것이 언어 예절과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언어 예절과 관련은 있어서 알아둘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 특히 이것이 지방직이라서 비슷한 게 아니라 4월에 치러진 국가직과 비교하더라도 좀 비슷하죠. 비문학이 아까는 8문제였는데 9문제, 문학이 아까 4문제였는데 3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나고 어문 규정도 한 문제였는데 2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쓰기 영역도 한 문제였는데 2문제. 어휘는 2문제였는데 1문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다만 그대로 출제된 한자, 대화도 2문제, 한자 성어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문법은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어법은 계속 안 나왔어요. 물론 그 전년도에 계속 출제되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이런 게 안 나와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법도 또 출제될 수 있다. 다음 시험에 결과적으로 골고루 다 하되 비문학과 문학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다만 정말 최고 점수, 우리가 95점, 100점 이상의 최고 점수를 위해서라면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직 시험을 치른 제자분 중에 저랑 실강을 통해 마지막 주, 정말 시험 보기 전주거든요. 전주에 마지막까지 시험을 보고 지방직이어서 전주로,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간 그런 제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성실하게 하고 제가 하려는 그런 특강들, 세부적인 강의들도 결코 경시하지 말고 또 간과하지 말고 이게 다 성실하게 들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시험 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의 비율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지방직 9급보다 쉬운 편이었다. 작년에는 살짝 어려운 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 90점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다, 합격권이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역시 작년에 85점 정도다. 그러면 직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수직렬도 있어서 85점 정도라고 전했다면 이번에는 최소 90점이니까요. 사실 일행직이라면은 거의 90점, 95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번에 이제 이관왕 유력 시대는 제 그 남자 제자분도 국가직 잘했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직도 나름 잘했는데 90점 나왔더라고요. 자, 90점 나왔지만 다른 영역들도 아주 잘했어요.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모든 과목이 90점 정도 전후 아니면 90점을 상회해야 합격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영어도 그렇고요. 한국사도 대체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무난할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변별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실수해서 틀리다 보면 변별력이 떨어져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계 그 이상으로 천상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할 정도로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철저하게 보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과 문학의 강세에 두드러진 것 매년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한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이 비문학의 강세가, 과거에는 비문학이 5문제, 6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평균적으로 아까 8문제 전후 9문제까지 지금 출제되고도 있어요. 자, 박스형 문제, 바로 지문 읽기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문제, 아주 예전 한 4년 전 서울시 문제처럼 문제 한 줄, 1, 2, 3, 4 선지 한 줄 이렇게 그냥 짧게 끝나는 게 많았다면 이번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알지만 4쪽이었죠. 요즘은 거의 시험이 4쪽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4쪽이라는 거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시험지에 2쪽, 3쪽 안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15문제, 작년에는 15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한 문제를 제외한 19문제. 즉 한글 맞춤법 문제 하나, 요것만 이제 그냥 딱 간단한 문제였다면 100% 읽기 지문이 있다는 거죠. 박스형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19문제 중에서는 이번에 이해 관련 문제가 비문학과 문학을 포함해서 6문제. 이미 우리 예상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추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3문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는 예전에는 최소 1문제, 최대 2문제까지는 9급 시험에 추론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무려 3문제. 그래서 이해와 추론 문제가 결국 합쳐서 9문제, 절반 가까이 문제였기에 결국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추론도 역시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간접적 일치 문제와도 같은 이런 이해 추론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주제 문제, 빈칸 구절 문제 등의 주로 비문학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길이도 그렇습니다. 길이도 한 600자 정도예요. 이건 국가직과 같았어요.
그래서 천자지문 정도가 넘어가는 게 보통 한 지문 정도는 있을 법도 했는데 이번에는 비문학이 역시 8문제, 9문제 이번에 8문제 지방직이 출제가 되면서 시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 거예요. 학생들을 좀 이해해 준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쉬웠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제재이거나 좀 생소한 어떤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지문도 너무 길어서 심지어는 막 수능처럼 1400자, 1600자 이런 길고 낯선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적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결국 합격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비문학과 문학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그냥 12문제 정도, 비문학 8문제, 문학의 4문제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한 60% 정도만 출제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평균적으로 아까 누적된 결과를 보더라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지식이죠. 외울 건 외워야 한다. 그래서 거듭 처음에 성실한 분들이 이제 시험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외우라면 외워야 되고 꾸준히 가야 되고 묵묵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자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처음엔 다 누구나 한자를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기출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런 한자를 알고 있다면 찾아보려고 애쓴다면 이게 나중에 나의 지식으로 다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은 특히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뚜렷이 구별되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놀랍게 제가 정리해 놓은 뭔가 그 자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정답률 80% 이상. 정답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근데 정답률 80% 이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16문제. 16문제가 넘어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답률 80% 이상의 문제 또는 더 줄이더라도 한 60%, 70% 이상의 문제들만 보더라도 아주 쉬웠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6문제가 80%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어요. 이제 그 정도로 6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한자 문제, 바로 한자의 표기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정답률 기준으로 보았더니 39.1%. 그러니까 약 어려웠던 문제. 그만큼 이것도 정답률이 60%, 그러니까 오답률이 60% 정도 되는 셈이잖아요. 정답률 기준으로 80%가 넘은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은 80점부터 가도 돼요. 80점부터 시작을 했다. 무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득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14번의 한자 문제, 20번의 추로 문제 딱 두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두 문제거든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제 90점 조금 전후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문학 또한 역시 어떻게라는 이해 문제, 감상 문제가 많았다. 지식으로서 외워야 할 문제들보다는 생소하더라도 이번에도 기영도의 빈집이라는 시는 분명 생소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선지까지 놓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 그럼에도 이제 총 합치면 5문제 정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역으로는 아무래도 비문학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아까 한자, 또 한자어 이런 어휘, 대화 부분에서도 좀 헷갈렸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난도 문제들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있지만 골고루 출제된 건 맞지만 올해 나오지 않은 대표적인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 사실 출제되어야 할 것 같은 문법 중에서도 품사 같은 거, 단어의 형성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과거 지방직이 좋아하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좀 강조하는 국어의 단어는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결국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아까 이해만 무려 6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게 철저히 객관적입니다. 또 글쓴이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선지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반대로 왜곡하는 거죠. 곡해하는 거죠. 확대 해석하는 거죠. 비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문제 있었는데 흑백 논리식으로 A의 반대는 무조건 B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A의 반대가 무조건 B인 것이 아니라 C도 있고요. 중간 항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항상 셋 중 하나라는 거. 우리가 양비론도 안 좋아, 양시론도 안 좋아 이런 거 하잖아요. 둘 다 문제인 것도 아니고 둘 다 좋은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대한 논리도 꼭 생각을 하셔야 문해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풀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해설을 보면서 내 생각과 그리고 문제 의도와 그리고 해설지까지를 일치시켜야 돼.
그게 안 되면 계속 또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어는 딱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비문학이 중복되고 뭐 이러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역시 시험 보기 전 제가 이번에 전주에 내려간 제 제자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늘 좀 불안해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막 자주 틀렸어요. 동영 문제 이런 거 풀어도 막 70점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다가 이번 시험에 95점 받았어요.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만족해요. 점수로서. 그래서 그 정도의 결과가 시험장에 가서는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읽고 풀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국어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성을 찾는 거죠. 뭔가 막연한 것 같은데 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듣다 보니 시험장에서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점점 확실성을 더해주는 그런 저도 강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문제를 또 저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험 보기까지 정말 인고하고 또 많은 것을 또 포기하고 헌신했던 그 여러분의 젊음을 정말 응원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시작으로 하면서 더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멋진 젊음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하는 시점에 우리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 강의 노트의 한자어 부분 페이지까지 적어드렸어요. 235쪽. 바로 이 한자어 부분에서 이번에 4문제나 기출이 되었어요. 놀랍죠? 특히 한 페이지잖아요. 235쪽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예들 중에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와 매도가 아주 어려웠다라고도 할 수 있는 한자어의 또 답이었고요. 또 카드 결제, 서류 결제 문제, 결제 문제 있었죠. 재고의 어휘의 재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지향과 지양이 나왔죠. 이렇게 4문제 오늘 다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분명한 건 우리 강의 노트의 결과가 실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자 막연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이라도 했더니 4문제나 결국 여기 출제가 된 셈이죠. 자, 물론 이제 매수라는 것은 주식 같은 거 사는 거, 동음이어 매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다에 해당하는 시오시오시라고 저는 외우라고 했어요. 매수는 사는 거다. 매수세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살 매자를 쓰면서 사서 거두어 드리는 거고. 자, 반면에 매도라는 것은 매도는 팔아 넘기는 거죠. 팔 매자. 그래서 합쳐서 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것을 파는 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사야죠. 그래서 집을 매매하다라고 할 때도 팔 매자, 살 매자의 순서대로 갑니다. 팔아 넘기는 것이 매도, 건널도를 쓰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어휘의 재고 쳐들어 높이는 거, 카드 결제 대금을 완납한 거죠. 서류 결제 상사의 승인을 받은 거죠. 긍정적인 것에 향해 가는 지향과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것을 줄임으로써 그래서 결국 그 줄여서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지양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지향, 이기주의의 지양까지 우리 늘 했던 사례였었죠. 자, 이런 적중까지도 보여드리면서 100% 적중이다. 이렇게 또 과언이 아니군요. 어려웠다라는 문제를 기준으로 그래도 100% 적중의 한자어들이 4문제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고난도 문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게 14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기준으로 정답률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39%라고 했어요. 물론 한자 항상 어렵죠. 모든 시험에는 한자가 고난도로 있는데 그래도 예년보다는 그래도 할만했다. 1순위는 결제가 지금 여기 한자에도 있었고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번에 출제되었던 역시 학생들이 놓쳤던 장관. 바로 각 부처의 장관이 있잖아요. 차관이 있잖아요. 그 장관의 장은 길장자. 바로 내용상 어른장이고 길장, 우두머리 장이에요. 회장이고 사장이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모두 다 길장자를 쓰는 거죠. 장관의 그 장을 오해했던 분들이 있더라고. 또 동음이어 보상도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적법하게 우리가 결국 국가 같은 경우, 지자체 같은 경우서 개인에게 도와주는 보상이냐 이런 거는 갚아주는 보상이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동음이어도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번째로 많이 틀렸던 문제가 20번의 추론 문제. 아까 말했던 그 빅2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이렇게 결국 한자
또는 비문학 문제였다. 59%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는 틀렸고 특히 20번 마지막 문제였고 지문이 한 600자 가까이 500자 600자 지문이었고 또 유형상이 약간 추론이었기 때문에 겁을 먹으신 분이 있어요. 특히 지방직은 매년 지금 최근 한 3개년 정도 19번 20번에 거의 비문학이 그리고 추론 문제가 또 뒤쪽에 많이 형성돼 있어서 앞쪽은 빠르게 어려운 문제의 뒤쪽 문제들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도록 이번에도 보면은 문항수로 보았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고난도는 한 문제예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고난도가 한 문제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가 고난도가 4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5문제를 기준으로. 물론 이번에는 다 비책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쪽은 조금 빠르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11번부터 20번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확보한 다음에 역시 꼼꼼하게 풀어야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1번부터 이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영역으로 보면 이것이 대화죠. 말하기 방식인데요. 외워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문 읽고 가볍게 몸풀기처럼 풀면 돼요. 1번 모든 시험 문제 1번은 쉬운 거니까요. 뒤로 가야 이제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주무관의 대화를 통해 공무원처럼 특히 소재가 AI였잖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게 이제 다 국가직 지방직의 소재로 활용이 되고 또 다음에는 챗 GPT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해하고 수렴하고 또 단순히 뭐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서도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이런 챗 GPT까지 이게 앞으로도 시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사적인 제재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첫 2줄만 가지고도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자, 김 주무관은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맞아. 그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오은영 선생님 늘 강조하는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감 능력을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그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면서 I agree,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화의 경률 중에 동의의 경률이라는 거 있었죠. 물론 그 말에 100% 찬성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호의적으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좋지만 혹시 반대하더라도 일단 선 인정을 먼저 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하다.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다시 반박을 하더라도 일단은 긍정하고 반박을 해야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공손성의 원리 중에 동의의 경률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저기서는 그냥 맞아 그냥 그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감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은에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정중한 느낌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직접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약간 우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했으면은 딱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에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 이제 쓱 물어보는 약간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오히려 3번이 아니라 2번이어야 하고요. 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이건 오히려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3번이 오히려 약간 서술어만 놓고 보면 우회적이냐 직접이냐의 반대의 느낌이 바뀌었어야 하고요. 자, 더더구나 뭐 반대 의사가 아니잖아요. 반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요. 자, 이 등등을 조사할까요? 그랬죠. 의문문은 맞았지만 역시 상대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X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없다면 충분히 1분 내에 풀 수 있는 더 빨리도 풀 수 있는 대화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난도는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 5개, 하 5개. 물론 상이 이제 고난도 5문제였던 거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한 것 3번 아니었고요. 자, 문제 2번 순서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모든 순서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꾸 순서에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가 정답률이 95%였어요. 5%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도 너무 좀 안타까운 오답들일 거예요. 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미세한 착각 때문에.
자, 이거는 두 가지의 사실은 힌트가 있었어요. 자, 기호는 가나 다였지만 가 앞에 이미 한 문장이 있었고요. 또 다 뒤에 한 문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 뒤에 한 문장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뒤 관계를 더 따졌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가나다만 가지고도 일반화 구체어가 딱 하나 보이잖아요. A 교수는 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 그라는 것은 A 교수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또 A 교수는 뇌의 변화, 독서 이야기죠. 그 중에 뇌의 전두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력 자극. 이게 아무래도 더 길겠죠. 나 다음에 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만 묶어도 답은 둘 중에 하나. 나와 가를 묶어도 둘 중에 하나. 2번은 멀리 가 있고요. 바로 뒤에. 왜냐하면 짧고 길고가. 짧고 길고가 명확하죠. 나에 대해서 가가 구체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문장을 통해 보니까 학교에서의 그 현장이 바로 교육 현장에서의 결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확실히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더라. 언어 능력 발달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다음에 뒤에 내용이 나오고. 이제는 맨 앞에 있던 내용 다음에 나가 나오게 되는 것도 연결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 글의 전체 주제문은 첫 문장이에요.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특히 그냥 독서의 중요성이 아니라 독서가 무엇에 의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독서 전두엽, 독서 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그 결과로서 학교에서 좋더라 이제 라고 이어진 거죠. 그렇게 첫 문장이었던 다음에 그다음에 나로 가서 이제 이걸 증명한 거죠. 실험을 통해 또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근거로 삼게 된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나에서 구체화가 시작이 된 거죠. 연구를 했던 A 교수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다시 전개한 게 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가가 그에 따르면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다는 이제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뒤에서의 교육 현장에서 학교까지 이어졌기에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100%의 가능성이 있었던 순서 문제였었고요. 계속 해야죠. 이렇게 짧은 형태의 글도 아니면 조금 어려우려면 긴 형태의 문단 간의 순서를 분명히 묻기도 할 겁니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순서는 사실 원래 결코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고요. 난도를 하라고 했고요. 뇌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국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뇌와 관련해서 말이죠. 주제문부터 구체화 그리고 다시 구체화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로 학교 현장으로 교육 현장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자, 3번 유일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좀 쉬웠어요. 또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가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 바로 이 세 번째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얼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간단한 칠성분 즉 주목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인 주성분과 관용어 부사어 부속성분과 독립어 독립성분을 우리가 이제 나눈 후 가장 우리가 또 많이 신경 썼던 게 보호라는 거잖아요. 국어의 보호는 딱 두 개만 외우면 됐죠.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라고 하는 이때 이는 주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격조사. 왜? 되다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딱 되다 아니다만 외우면 되는데 이것을 부사어라고 보면 안 돼요. 서술을 꾸며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술 꾸며주면 부사어가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어서 되다라고 하는 이 디귿의 문장형에 되다 앞에 특정 이제 앞에 온 보호라는 거예요. 되다라는 특정 서술어가 있고요. 그 앞에 온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국어의 보호, 영어의 보호, 또 한자의 보호라는 설명이 좀 달라요. 물론 보충해 준다라는 말은 같으나 국어는 딱 한 가지 되다 아니다 앞에. 그래서 이가가 와야 보호라는 거예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 물론 이것은 복격조사, 반면에 보조사가 와도 돼요. 물이 얼음은 되었다. 물이 얼음도 되었다. 물이 얼음만 되었다. 얼음까지 되었다. 다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보조사가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격조사 이가로 바꾸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아니라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부사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조사를 바꾼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가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보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강의 노트에 의하면 70쪽입니다. 똑같이 나온 예문.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가 그대로 나오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거는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왔기 때문에 보라고 했어요. 답이죠. 그러나 되다 아니다가 온 것 같지만 의로가 붙으면 얘는 부사격 조사기 때문에 이제 부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의 의미는 유사해 보이지만 물이 얼음이 된 거나 물이 얼음으로 된 거나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격 조사 이가가 오면서 보 의로 보통 우리 부사격 조사는 로로로 정 이렇게 했잖아요. 집에 학교에서 너에게 이런 거 다 부사격 조사이자 부사어예요. 또는 로서 로서 이런 거 있죠. 의로 이런 게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 하나까지 신경 썼어야 해요. 강의 노트 70쪽에 또 100% 일치하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 이제 나머지들은 다 맞고요. 역시 지원은 동생을 깨운 거죠. 지원이 깨운 거니까 격조사로 바꾸어 주격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을을의 목적격 조사에 만들었다. 뭐 쉬운 거죠. 서술어이면서 목적어 뒤에 타동사입니다. 저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어머나 뭐 또는 아이고 애구머니나 앗 이런 거 전부 다 감탄사죠. 그래서 품사는 감탄사이고 성분은 독립어가 되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쉼표나 또는 느낌표나 이런 형태들로 많이 쓰여서 성분은 독립어라고요.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평소에 문장 성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난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우려면은 문장의 짜임으로 가야죠. 그래서 혼문장, 견문장. 그렇죠? 아까 만약에 예문 중에 혼문장, 견문장이 있었다면 기억 같은 게 관형절이 있죠. 즉 동생이 잔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래서 다시 동생을 꾸며주게 되는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물이 얼음이 된 거는 견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에요. 얘가 보호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얘는 주어, 만약에 얼음이라고 했었다면 얘는 보어, 그리고 얘는 서술어의 혼문장. 그렇죠? 의로였다면 얘는 역시 혼문장이죠. 부사어가 들어간 혼문장.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장의 짜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추후에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미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강의 노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제 한자어 문제였는데요. 물론 한자어의 결국은 사전적 의미부터 쓰임까지 바꾸어 쓸 수 있는 쓰임까지 지금 문제를 물은 건데요. 다행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리을을 보니까요. 얼음 위를 부유하는 연잎이라고 했는데 얼음 위를 연못 위를 부유하는 연잎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떠다니는 거니까. 부유한다라는 거는 뜰부에 놀 유자 떠다니다라는 거죠. 떠다니는 거. 떠다님. 그렇죠? 떠다니다. 그런데 헤엄친다고 했어. 누가? 연잎이? 연잎이 뭘 헤엄쳐요? 스위밍. 사람이 헤엄치는 거고. 물론 다른 다른 짐승들도 동물들도 헤엄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도 헤엄친다고 할 수도 있고 개도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잎이 헤엄친다. 좀 이상하죠. 부유하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 떠다니다. 떠다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떠다니는 부유하는 이때 부는 한자 뜰부자 놀유자의 부유가 되겠습니다. 원래 부유 말고 또 시험을 위해서는 부상 물론 부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던 잠수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뜰부자의 위상자 이제 위로 떠오른다 그럴 때는 부상이라고 하죠. 얘는 떠오르는 거죠. 떠다니는 거하고 떠오르는 건 다르니까. 떠다니는 건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다. 빙하 같은 거 있죠. 극지방에 빙하가 떠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어쨌든 부상과
부유는 전혀 다르다. 부상은 숨어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가. 부유는 원래 떠다니. 그럼 아까 헤엄치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전혀 다르지만 유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사람도 그렇지만 뭐 금붕어도 사전에 있는 예예요. 표준국어 대사전 어항 속에서 유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헤엄칠 유자, 헤엄칠 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영도 있고요. 뭐 수영 헤엄의 기본이고요. 물론 이제 헤엄을 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접배평자, 접영이라든지 자유형이라든지 배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접배평자, 평형이라든지 자 이런 게 이제 수영, 헤엄과 관련이 되는 한자어였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맹종이라고 하는 것이 눈멀 맹자 따를 종자, 눈멀게 따른다. 그 말이 무분별하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구의 문화를. 맹종하면 그게 약간 사대주의고요. 약간 비판적 안목을 두고 또 우리 걸 지키는 가운데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눈멀 맹자를 쓰는 것 중에는 맹신하다 이런 게 있고요. 맹목적이다라는 게 있죠. 모두 부정적입니다. 눈이 멀었으니까요. 또 아니란 생활에서 탈피하여, 탈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유어로 고쳐도 벗어나다. 또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다. 당연히 어휘의 제자, 높을 고자. 아까 우리 네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죠. 역시 끌어올린다. 보통 우리는 생산성 제고 또는 경쟁력을 제고하다. 개인의 경쟁력도 제고 아니면은 역시 국가 경쟁력도 제고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는 우리 아까 그 강의 노트에 나왔던 예 중에는 제고라는 예가 여기 이제 있어서 아이의 제고 정도와는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한자까지 넣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문제 유형으로 보면은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예요. 어떤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유형이었던 거고요. 자, 그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도 중 정도로 다시 한번 두 개, 부유와 부상의 차이를 구별하고 또 헤엄치다라는 유형이라는 단어까지 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부유의 유는 놀 유자고요. 유형의 유는 헤엄칠 유죠. 한자가 다릅니다. 얘는 책받침이고요. 여기는 물수변이 들어가서 유자도 뜻이 다르고 표기도 다릅니다. 맹종, 탈피, 제고까지 써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의 제고와 구별하면서 아이의 제고는 다시 생각함 이러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이제 고전 시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조가 나왔어요. 시조 두 편인 거죠. 자, 들어본 듯한 가는 황진이 시조고요. 나는 이황의 도산시비곡이라는 연시조입니다. 근데 시작이 왠지 청산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서 뭐 녹수 뭐 이런 것도 약간 뭔가 들어본 듯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실 기녀인 황진이는 사랑 노래, 그리움 노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산이에요. 나는 산, 변함없는 산. 근데 님의 마음은 흐르는 물인가 봐. 물은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님은 혹시 흘러가는 물이고 나는 산인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다. 나는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녹수도 나를 못 잊어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울면서 가는 것일까?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황진이시죠. 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의 외우고 있는 도산시비곡이죠. 특히 이 도산시비곡은 전체 연시조의 일부가 또 지난 2023 수능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서 수능이 먼저였죠. 그리고 지방직 시험에 나중에 지금 도산시비곡이 또 활용이 된 거예요. 저도 우리 학생분들에게 이 수능형 문제들 좀 미리미리 좀 풀어보는 것도 좋다. 전년도가 이제 되겠죠. 보통 기준으로 2022년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 시험 2023년 있었던 거죠. 물론 두 가지. 하나는 자연, 두 번째는 학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기준으로 청산 변함없어, 유수도 변함없이 그냥 흘러가, 우리도 무엇을 그치지 마라. 학문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우리도 학문을 그치지 말아서. 말아가 명령하는 게 아니죠. 연결어미 말아서. 그치지 말아서 변함없이 푸르리라. 변함없이 푸르다라는 것을 결국 학문에 대한 정진으로. 왜 이황은 학자니까. 경물 취지를 실천하고 또 역시 우리는 후학을 위해서도 고향에서 역시 서당을 세워놓고 그렇게 후학을 잘 다스리고 교육하던 이황이 모범이 된 대표적 선비 퇴계 이황 율곡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하나를 확실히 틀린 하나로 또 찾을 건데요. 의외로 학생들이 살짝 헷갈려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거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가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중에 시각적 심상이라면은 있었어요. 푸르다. 푸르다 있어요. 물론 유수도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다는 계속 흘러간다는 거니까 굳이 감각으로 말하면 시각일 수는 있는데 굳이 감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물이 흐른다 이 정도인데요. 대신 흘러가는 게 막 보여. 실처럼 뭐 흘러간다든지 막 용처럼 짙은 이런 거는 완전한 시각이고요. 아니면 소리가 들렸으면 청각이죠. 근데 이건 소리가 들린 게 아니죠. 그냥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더라 정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은 뚜렷한 푸르다만 청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푸르다가 또 주제를 강조하느냐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주제는 만고상청하리라. 변함없이 항문하리라. 물론 여기서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통해서 저 자연도 변함없구나. 우리도 변함없이 항문하겠다.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주제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도 청각적 심상이 없었다. 거듭 청각이라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청각인데 청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시조가 하나 있어요. 이조년의 시조 중에 하나. 아니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는 이화의 월백하고로 시작하는 이조년, 고려말 이조년의 시조인데요. 은한이 삼경이지.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이런 거는 이제 시각과 청각 그래서 주제 강조 다 맞아요. 그랬으면 맞아. 왜냐하면 자규가 소쩍새, 밤에 소쩍새가 슬피 운다. 뭔가 내 마음도 이게 봄밤의 애상적 정감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었거든요. 자, 하여튼 여기는 청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 자, 시각적 심상은 있지만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반면에 나머지는 청사는 내 마음이에요. 녹수는 임의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변하지 않아 변해 대조 맞아요. 상황을 제시한 거고. 자, 가나는 대꾸, 청산도 변함없어, 우리도 변함없어, 우리도 그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가도 마찬가지로 청산은 나, 녹수는 님 이렇게 계속 대꾸, 대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와 나가 모두 대꾸 이런 건 맞지만 그래서 가에는 대조는 또 있었지만 나를 대조라고 하면 틀리겠죠. 나는 대조는 없어요. 그렇죠? 대꾸는 짝을 주니까 맞지만 반대는 없죠. 반대. 그래서 나는 대꾸는데도 대조는 안 된다. 가는 대꾸도 있고 대조도 있다. 그렇죠? 이 대꾸 대조는 구별하시고요. 자, 4번도 가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서리적 표현 아시죠? 자, 변하겠느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변화 등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 맞습니다. 자, 시조 2편이었고요. 나머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난도는 나름 상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각적, 시각적인 이미지는 대체로 평소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았으면 됐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가는 어쨌든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나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학문에 대한 정신. 또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자연에 대한 즐거움. 그래서 자연에서 학문하겠다. 이게 이제 도산시비곡이었습니다. 자, 역시 참고에도 써드렸어요. 황진시조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거 이제 연정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황의 도산시비곡은 도학가이면서 학문하는 거니까 자연 친화도 있었지만 이 부분 발췌된 부분은 학문에 대한 정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초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험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사. 원래는 가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 아니면 고려소교 이런 거 다음에 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1시간이 분석 때문에 지금 지나가서 5번까지 왔고요. 잠시 후에는 6번부터 또 20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